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딱 1년 벌써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법무법인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벌써 1년이에요, 진짜.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김변도 애들이 지금 큰애가 고등학생이죠. 네, 고2, 고1. 네, 연년생입니다. 딱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지금 희생이 돼서 김변 정도의 이 연배를 가진 어른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네. 그 참 대통령이 그 인양 뭐 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또 해외 순방을 나서는 바람에 국민들이 하필 이때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국익도 참 중요하기는 한데 날짜 잡는 것 좀 더 세련되게 잘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성완종 리스트 뭐 요즘 그런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고 성완종 네. 회장 리스트죠. 네, 뭐 현직 총리 또 여당 최고 실세들이 포함된 대형 비리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이 뭐 잔인한 4월입니다. 그러게요. 네, 2014년, 세월호 15년. 일주기 또 참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데 이 사건도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4.29 재보선 관련 뉴스는 뭐 쑥 들어갔어요. 네. 완전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가 이 모든 사건을 다 묻어버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증거들도 뭐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러게요. 지금 뭐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사실은 돈 받은 나쁜 사람들과 국민들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돈 준 사람도 나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돈 받은 사람도 나쁘고. 준 사람이 나빠요? 받은 사람이 나빠요? 뭐 누가 더 나빠요? 글쎄요. 돈 준 사람이 나쁘죠. 사실은. 준 사람이? 그럼요. 왜냐면 받은 사람이 좀 달라는 사인을 보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뭐 저 개인적인 견해는 하긴 이게 누군가한테 뭐 3억을 주면 그 준 사람은 3억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그럼요. 기대하고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준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예.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또 근데 3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준 사람한테 그보다 훨씬 큰 이익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3억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또 거기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받은 사람이 더 나쁘기도 하지. 근데 그 줄 돈을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의 오너가 남들은 다 상장 기업이라고 하던데. 네. 상장 기업.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요. 그 네. 기업인으로서 그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주주들은 또 얼마나 소액 주주들 많이 좀 희생됐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는 않지만 네. 지금은 이제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초점이 글로 많이 가 있긴 하지만 그 주는 과정도 돈을 마련하는 과정도 개인 돈을 한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렇죠. 결국엔 주주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남의 돈을 가지고 주는 거고 그러니까 받는 뭐, 사람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회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남의 돈으로 지불하는 대한민국의 거고. 그러니까 이 진짜 경제 정치 어떻게 보면 근간인데 거기에서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후지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게요. 네, 후지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그거 결과를 지켜는 봐야겠는데 국민들 중에서 뭐 다 줬겠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의료계 내에도 이런 큰 사건들에 비하면 뭐 정말 중요한 소소한 일들이지만 계속 이런저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주고받는 정겨운 문화가 네. 이게 참 이제는 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의료계의 이슈를 전하는 히포크라테스 4월 17일 방송 비타500 한 병 먹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그냥 돈봉 씨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또 의사들이 좀 광분하겠는데요. 감사원이 복지부에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해라. 그래서 보급해라. 이렇게 통보했다면서요. 네, 감사원이 최근 그 의료 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표준 진료 지침에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표준 진료 지침이 이 적정 진료는 물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라기보다는 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근데 복지부가 이걸 개발하겠다고 오래전에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뭐 복지부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옛날부터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쵸. 이제 거기 그 내용이 이제 이 감사원이 지적하고 들어간 부분인데, 복지부가 이제 지난 2005년에 이제 10년 전이죠.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담당 부서도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려면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공단이나 심평원이나 뭐 여러 이제 관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전문 기관으로 정해가지고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조차 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10년 동안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이번에 한 겁니다. 원래 심평원이나 공단이나 뭐 복지부나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렇죠. 의료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협조를 해줘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케이스를 들면서 그 서울대병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진료 지침을 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레퍼런스를 달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대 건을 한 이유가 있는데, 서울대가 자체 개발한 게 표준 진료 지침이 163개나 이제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서울대병원이 자체로 개발해서. 많네요. 네, 그것 중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라는 거 하고 2개를 더 선정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전국에 500개가 넘는 병원의 진료 내역과 비교를 한 거예요. 서울대가 표준 지침으로 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포함한 이 3개 시술을 받은 환자가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3.6일이었고 평균 진료 비용은 한 162만 원 정도 됐었답니다. 근데 그 외 병원들 한 500개 병원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입원 일수가 6.1일이었고 진료 비용은 평균 한 204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원은 표준 진료 지침을 썼을 때 확실히 입원 일수도 줄어들고 평균 진료비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 결과서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통계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 같이 어쨌든 뭐라고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최상위에 있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상급 종합병원하고 나머지 500개 병원하고를 비교하면은 이게 표준 진료 지침이 있기 때문인지 다른 요인이 그렇죠. 섞인 그런 건지는 경우가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해보니까 감사원은 말은 이렇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감사원은 더 나가서 요걸 이제 전국 이 서울대병원이 가진 표준 진료 지침을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적용을 하면 이 건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입원 일수는 한 16만 일 정도가 줄어들고
진료비는 272억 원 정도가 절약될 것이다. 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신 이제 숫자를 이렇게 서울대 딱 때려버리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만큼의 수준에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 다 보급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맞는 얘기잖아. 감사원의 입장을 보니 이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그런 의사들의 편차나 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이 저것 의미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심사평가원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총론이라 그럴까요? 이게 몇 개만 있는 거고, 더 자세한 지침 같은 거는 아직 없다, 뭐 이런 네, 뜻인 것 네. 같은데. 자, 김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표준 진료 지침, 뭐 가이드라인,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이게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의사들의 진료를 표준화한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편차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사 혹은 병원의 이 차이에 따라서 환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치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일단 진료의 자율성 예. 이런 거를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환자를 다 이 표준 진료 지침대로만 진료를 하다 보면 뭐 좀 이게 환자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이게 딱 그대로 그렇죠.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좀 특이한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감사원이 이렇게 한번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네. 또 복지부 같은 기관들은 액션을 안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요 관련돼서 뭐 별다른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표준 진료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자체에는 일단 찬성합니다. 이게 질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다 이 표준 진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의사들이 전 세계의 이 선진국 의사들이 거의 같은 교과서로 다 공부를 하고 그렇죠. 같은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거 이런 거 필요해요. 특별히 누가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치료하는 의사는 뭐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는 다 약간 좀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문제는 너무 그 표준 진료 지침에 집착해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는 치료를 해도 뭐 국가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라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표준 진료 지침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도 네. 이게 이제 재정이 융통성이 되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없어지게 되면 삭감 뭐 그래.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돼 버리면 진짜 이제 그것만 딱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상황이 될수 표준 있는 진료 거죠. 지침의 개발을 정말 양질의 진료, 표준적인 양질의 진료를 모든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겠다라는데 취지로 제1 정책 목표를 두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이걸 통해서 다른 이유 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거나 뭔가 다른 목적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이 정책을 접근을 하면, 펴잖아요. 그러면 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지침을 만드는 그 표준의 그 기본적인 로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이 든 예는 입원 기간하고 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과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결과가 좋았던 거 그런 걸 가지고 만족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단지 비용 위주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표준 진료 지침보다는 재정 절감 목적 진료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되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죠. 이제 감사원이 그 긴 이제 결과 보고서에 그 진료의 효용성 얘기도 하고 뭐 안전성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얘를 이제 이걸로 들으니까 이게 좀 부각돼 보이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맞지 않고 예. 원래 의학이라는 게 서양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증거가 있는 과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병원 의사의 누구에 의해서 가서 받더라도. 받든 간에 결과가 유사하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표준 진료 지침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의료 분쟁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의료 분쟁이 네.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의사가 난 표준을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 법원이나 무슨 환자 측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오히려 면책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향은 뭐냐면 표준 진료 지침의 의미가 임상적인 그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료를 했느냐가 문제지. 이거 진료하면은 과잉돼서 삭감되고요. 뭐 이래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떤 아무리 표준 진료 지침이지만 그게 근거가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생각하면 표준 진료 지침을 어긴 경우에는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정말 책임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표준 진료 지침대로 안 했네? 라면서 또 의사에게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의사가 입증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환자의 특이사항.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표준 진료 지침으로 하게 되면 이 환자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본인 주장이고 그게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면 그건 면책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표준 진료 지침 만들어지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융통성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이 그렇죠.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성형외과 유령 수술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한참 그 유령수술 관련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령수술 감시 운동본부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콜센터도 마련을 했는데, 지난 15일 날 이제 이 본부에서 지금까지 받은 피해 신고가 35건이다.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5건이 새로 또, 물론 그 전에 뭐 당했는데 했을 수도 있고 했지만, 35건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이 중 특히 한 10건 정도는 이제 유령 의사가 한 게 확실하다.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서 여전히 이 언론에서 크게 조명한 후에도 이 유령 의사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뭐 궁금하긴 한데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환자들이 그 수술복 같은 거에다가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죠. 자기 환자가 네. 수술방에 예. 녹음기를. 아 그래요? 그런 네, 사람들이 녹음기를 있어요? 켜놓고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상담받고 주치의라고 했던 사람하고 목소리가 다른 경우. 그럴 수가 있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CCTV 보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복도로 이렇게 뭐 수술 장면이 CCTV 녹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왔다 복도로 갔다 왔다 갔다. 그렇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표준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면 뭐 의사 누가 하나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미용 성형 수술의 표준 진료 지침은 만들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네. 그러게 예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는 뭐 각도도 네, 있고. 예. 환자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 해줘라 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의료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느 데에선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네. 어느 데에선 사람이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러게요. 예. 자, 근데 뭐 그 운동본부 이런 네네. 운동본부 처음 알았는데 유령 수술 감시 운동본부에서 네. 이 유령 수술 예방을 위한 뭐 수칙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발표했는데 뭐 보면 뭐 대부분 수긍을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집도 의사의 신분을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수술 당일 보호자와 동행을 해라. 혼자 가지 말고 깨있는 보호자가 있게 해라.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집도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마취 주사를 맞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 집도 의사로부터 집도 의사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다음에 바꾸는 경우들도 많이 마취 있는데 주사 놓고 그다음에 바꾸면 어떡하려고. 최대한 뭐 네. 확인하고 하라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술 후에 수술 경과를 들을 때는 반드시 집도 의사에게 물어봐서 이제 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5가지 정도인데 진료기록부 확인 이런 거는 좀 환자분들이 좀 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심지어는 요새는 자기 수술 과정을 찍어서 달라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아 그렇게도 네. 한대요. 이야. 무섭네요. 그럼 뭐 이 온 세상에 퍼진 이 온 나라에 불신이죠, 퍼진 불신. 불신 풍조 네, 정말 불신 풍조. 이야. 네. 정말 불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진짜.
그건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수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 의사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는 이제 난 수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수술 무섭네요. 말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그 진료 받을 때 진료를 찍는 거는 아니 녹음 많이 들려서 이제 몰래들 하시는데 네.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이게 녹음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네. 자연적인 뇌세포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게 좀 떨어지면 네.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화자기끼리는 사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네. 녹음이나 기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메모를 하나 네. 그잖아요. 제가 나중에 제 기억이 좀 짧아서요. 선생님이 네. 얘기하시는 거를 좀 받아서 적겠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거. 그죠? 근데 이제 녹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말이라는 거는 녹음하든 말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인 진료실이 아니라 무슨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 그럼요. 사람 만날 때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되는 녹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네,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녹음한 결과를 가지고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또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녹음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럼요. 예. 아니 연애 편지에 올려도 돼요 한 사람이? 안 되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서 일어난 그냥 대화 설명을 아주 잘했어. 네. 내가 뭐 어떤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자기가 들으려고 녹음을 몰래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는데 의사가 설명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들어서 감동받고 인터넷에 올렸어. 자, 이 병의 환자들은 이거 들으세요 이러고는 올렸단 말이죠. 그럼 괜찮아요? 동의를 받아야죠. 그죠? 그런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죠. 저작권 뭐 이런 건가요? 저작권까지는 아니고 예.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제 예의죠, 그런 예의고. 그냥 예의고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공개가 된다. 또 나왔어.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사실이더라도 네. 나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면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예. 사실이라도 자기가 싫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 진료실에 요즘 어떤 병원 갔더니 아예 붙어 있더라고요. 녹음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알고 녹음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시라고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네. 상대방이 녹음을 하든 말든 네. 말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녹음한다고 말을 좀 더 우아하게 하거나 아니면 멋있게 하거나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페이크다. 우리도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저 기계 딱 그러니까 진정성을 못 느끼죠.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이 그럼요. 진정성을 예. 못 느끼.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녹음을 하든 안 하든 그 김변은 지금 네, 우리 내용이 똑같이 가야 녹음기 되는 그 마이크 껐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난 좀 똑같이 말하는 했는데 제가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더니 또 잘랐잖아요. 네. 부당한 이건 편집자가 부당하게 세월화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니까 잘라버렸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지 네. 뭐 녹음을 한다고 해서 좀 더 멋있게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세월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한 적은 없어. 왜 그래? 네. 무편집본을 한번 네. 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녹음을 항상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는 욕 안 하고 있다가 녹음할 때는 우아하게 얘기하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녹음하는 거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필요해서 네.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렇죠. 하는 거는 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그럼요. 그건 거죠. 별개의 문제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강연을 하는데 좋은 강연이다 했고 혼자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막 뿌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거 안 그런 되죠. 거는. 예. 그거는 마치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지고 돌려보는 거랑 그럼 같은 수준이잖아요. 똑같은 예. 거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비슷한. 영화관권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거고요. 강연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강연을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던데. 저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하여간 네. 이번에 아까 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성완종 그 전 회장
이 목소리 네. JTBC에서 이렇게 입수해가지고는 틀어버렸잖아요. 네. 그 유가족도 동의를 틀지 말라고 하지 그랬었는데.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녹음한 경향신문에서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JTBC에 대한 비난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무슨 권리를 침해를 해야 돼요. 침해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해야 되는데 그 권리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권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향신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터뷰 취재 그 파일을 글쎄요. 그게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게 참 그거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법에서 인정된 권한이 법에서 인정된 것만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상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법에 인정돼 있잖아요. 초상권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요새 연예인들 수지 씨 갖고 저명하다는 걸로 네. 그 권리를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퍼블리시티권. 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재산권으로 법에서 인정된 게 없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예, 하급심에서는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것도 성완종 씨 그것도 퍼블리시티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우리 수지 씨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비타 500이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비타 500. 그러네요. 우리 비타 500. 네. 비타 500이 떠올라요. 비타 600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요? 비타 600은 뭐예요? 비타 3000 말고? 비타 3000으로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비타 3000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그것도 600은 뭐예요? 600은 뭐지? 그러니까 이거 뭐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하도 이 트위터나 이런데 무슨 비타 500 관련 드립들이 많아가지고 네. 비타 600도 뭔가 재밌게 들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그랬는지. 네. 네. 자 어쨌든 그 관련 네. 소식도 있어요. 자 네, 이 네. 비타 500 심지어 이 신문의 일면에 제목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타 500이.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다음 네. 토픽으로 넘어가네요. 네. 네. 그 비타 500을 만드는 이 광동제약 지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좋은 글쎄요, 일인가 나쁜 이게 일인가 모르겠네. 큰 돈 안 들이고 광고를 엄청나게 한 거죠. 광고는 진짜 네.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뭐 다들 이게 아시겠지만 구매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계속 지금 저희도 이제 성완종 게이트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그 경향신문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50여 분 정도 단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성완종 이 회장을. 네. 그래서 그 지금 녹취록을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이제 다 까지 않고 조금씩 이제 내용을 이제 뽑아내고 있는데 지난 15일자에 그걸 한 번 내면서 제목이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 500 박스 건의 전달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제 낸 거죠. 비타 네. 500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완규 총리한테 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일면 제목에 지금 최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경향신문 일문 제목에 지금 비타 500이라는 상품명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광동지역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기자가 전화를 했을 때는 홍보팀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겠죠. 이게 워낙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서 그게 뭐 연관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위험에 넘겼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변 말씀대로 홍보 효과는 지금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있어서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 보니까 또 주가가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러게 한 사람에게 불행은 또 한 사람에게 또 희망이고 뭐 참 인생이 참 재밌네요. 네. 광동제약 비타 500. 네. 광동제약 비타 500. 네. 비타 3000으로 하면은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을 너무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스 만드는 회사에서 네. 뭔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옛날 사과 박스, 네. 그죠? 예전에 단위가 작았을 땐 사과 박스.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또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케이크 상자. 케이크 상자. 예, 케이크 그렇죠. 상자. 예. 억대가 넘어갈 때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 500 상자까지 등장했잖아요. 요즘은 또 5만원짜리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뭐, 비타 500, 뭐, 네. 바카스 이런데. 어디 보니까 거기에다 그 비타 500 2병 딱 넣으니까 비타 500 2병을 딱 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재밌더라고요. 하여튼간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자료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네.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품 설명을 공개한 아마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아무튼 예. 이 광동제약으로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아니 그 비타500이 맛이 괜찮아요. 제가 가끔 어, 마시는데. 괜찮죠. 예. 네. 어디서 마셔요? 그냥 아니 편의점 뭐 이런 데서. 또 하고 저희는 네. 이제 뭐 광동 이런 데서 어. 가끔씩 이제 홍보팀 분들이 오시면 네. 또 빈손으로 안 오시고 이제 전화 제품이니까 오시면 비타500 한 박스 놓고 가시는데 거긴 진짜 비타500이 들었어요. 그럼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요. 네. 3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박스에 비타500만 넣어가지고. 아니 그럼 뭐 있으면 좀 나 내놔봐요. 나도 먹어보게. 아니 1년에 한 번쯤밖에 안 오세요. 네. 자주 한 번 더 오세요. 광동제약 네. 관계자 여러분. 아니, 네. 요즘 뭐. 네, 요즘 바쁘시겠지만. 네. 보시죠. 네. 뭐 비타500에서 제주도 민영화로 넘어갑시다. 네. 자, 제주도의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제주도가 작년에 이 싼얼병원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제주도 내 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서 이제 제주도가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복지부에 제출을 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이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설립 신청한 그곳은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사기꾼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곳이에요? 녹지 국제병원? 예, 이제 병원 이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녹지 그룹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라고요? 아까 거기는 부동산 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녹지병원을 어디다 만드냐면 서주도 서귀포시의 토평동이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거기 이제 헬스케어 단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만드는데 돈은 전부 다 이제 녹지그룹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부지는 한 28,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지산 3층, 지하 1층. 병상 구면은 47병상 정도 돼가지고 뭐 크지는 않는데 진료 과목이 보면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건데 딱 봐도 아마도 성형외과랑 피부과가 주요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근무 인력은 의사가 한 9명, 간호사가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사무직원이 92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17년 3월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직원이 맞나요? 그러니까요. 사무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시민단체 이렇게 영리병원 반대하는 데서는 이게 봐라 지금 이게 인력 구조도 뭔가 좀 이상하고 얘네가 지금 부동산 업체기도 하고 얘네 딱 봐도 영리병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 그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주도가 원래 3다도였는데 요새 4다도로 바뀌었다. 사가 뭐예요? 추가된 게? 원래 뭐였죠? 그 말. 돌, 바람. 말은 아니에요. 돌, 바람, 바람, 여자였잖아요. 네. 그 4다도가 됐다고. 아. 중국인 이렇게 아. 해가지고. 중국인. 네. 참 많아요. 네. 어차피 지금 복지부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지부에 넘어갔는데 복지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싼얼병원 때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걸 우리가 승인 안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까지가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전작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해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시간이 더 걸릴지 그건 이제 복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사실 같습니다. 이 제주도 자치도에서 국제병원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거는 해외 유수한 큰 병원들을 이제 끌어들이자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보면 병상도 49병상이고 예. 규모도 좀 작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장사가 되겠어요? 우리 거꾸로 만약에 이거 문 열면 내국인들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오는 그렇죠. 한국 수도권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 그 성형 수요 환자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인 환자를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냐면 이게 이제 제주도가 관광 자원은 워낙 잘 돼 있고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러 오잖아요. 네. 여기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성형외과, 피부과가 아마도 주 진료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예, 뭐 한다는 거죠. 그 근데 이제 의사는 그럼 다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몇 퍼센트 정도는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 의사? 어디 네. 의사? 중국 의사?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퍼센트, 그러니까 9명 중에 뭐, 몇 명은 반드시 외국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또 뭘 주장하냐면, 요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제병원이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나는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내국인들도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료를.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호화 진료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네. 그 큰 병원을 내비두고 그 그러게요. 저희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네. 호화 진료 뭐 글쎄요. 네. 자 어쨌든 참 이상한 거는 의사는 9명인데 사무직원은 92명. 요 부분이 그렇게 제일 지금 이상하네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긴 하죠. 아마 그 직원들의 상당 부분들이 그 상담실장 이런 거? 중국 환자들을 그 케어, 모객해오는 네. 네, 브로커 아.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죠. 브로커가 네. 90명씩이나 되면 그- 하겠는데. 이 영리병원 이 국제병원 이거는 그 환자 유인 말선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융통성이 있나요? 그렇겠죠. 음. 예. 뭐 하여튼 이 제주도라는 곳이 이제 약간 특수한 곳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죠. 이게 이런 이상해요. 일이 안 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외국 병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면은 법인세하고 주민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카지노 자본들이 보면은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돈은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저 예, 매출을 누락해가지고 서울 예. 시내에도 중국인 뭐 중국 기업이 이 소유한 호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거리는 복잡한데 돈은 중국 사람들이 돈은 벌어가는 거야. 여기서 쓰긴 썼는데 결국 중국 사람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들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기만 한 거지 삶의 질만 떨어지고.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한 말은 안 하려고 외교 문제가 될 수 네, 있으니까. 특히 그 네. 의료비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거래를 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수료만 받고 가면은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매출은 그냥 아주 적게 하면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있겠네요. 그렇게 아. 편법 같은 것들이 돈은 생길 그쪽에서 수 왔다 있어요. 갔다 하고. 거기 그냥 중국에서 거기서 그냥 뭐 그렇죠. 500만 원 딱 내고 꼭 우리나라에서 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박사님 저기 해외 나가려면은 네. 100만 불 이상 갖고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뭐 그래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10,000불 이상 갖고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장기 체류 비자 예를 뭐 J나 F 비자일 땐 좀 다르죠. 나갈 때 가지고 나갈 현금인가요? 예, 예. 현금 신고해야 될 돈이 네. 10,000불이잖아요. 만불? 마찬가지로 만불. 중국은 더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들고 우리나라 갖고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수술이 뭐 몇십만 원짜리는 아닐 거고. 그렇죠. 네, 여기는 네.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수술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 그 무슨 저 중국계 신용카드로 결제해 버리는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면 다 수수료는 근데 그 중국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그러면 돈은 국내 들어오죠. 매출로 들어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긋거나 중국에서 현찰로 그 결제를 해버리고 그 돈이 우리나라 못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나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찾아내면 국세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어떤 뭐 서비스 뭐 행위 예? 제공을 했는데 돈은 중국에다가 내고 세금을 탈 수. 그럼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음. 예, 그래서 그거 말이 안 된다. 예. 예.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물어봐야겠는데 우리가. 예. 진짜 그거 처음 듣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돈을 그러면 저것도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그러면? 어떤 거? 저기 만약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데 네. 숙소도 중국계 호텔이야. 그리고 밥도 다 중국계 식당 가서 먹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중국 비행기 타고 와. 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무슨 저 경복궁 입장료만 잠깐 내고 다 돈을 여기 하는 그럴 거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선불로 중국의 여행사에다가 패키지로 그냥 현지에다가 그러니까요. 줘버리고 여기 와서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 지사하고 여기 우리나라하고 이야. 본사하고 지사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결제는 뭐 어디서 해서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해외여행 갈 때.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여행사에다가 돈 다 여행사 주고 돈 다 가잖아요. 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긴 네. 하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리조트나 무슨 식당이나 뭐 카지노나 이거 다 이제 현지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가서 장사하는 경우는 좀 아주 드물죠. 뭐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네. 뒤집어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부는 있을 것 네. 같긴 하다. 네.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크게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에 네. 이런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 자유 구역이나 그런 어떤 그 유치해서 뭔가 뭐 국가에 국익에 도움이 되죠. 되려고 하는 도움이 건데. 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네. 살피면 살펴야 이제 이런 된다. 거예요. 이게 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뭐 복지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위생적으로 뭐 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인력 기준이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비록 복지부 관할이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네.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봐야죠.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뭐 쇄국주의를 채택한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네. 우리도 막 외국에 전 세계에 가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나라인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뭘 하는 거를 무작정 막을 수는 막거나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걸 의료 민영화의 음.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미 제주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겠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의료 민영화의 관점보다는 질 좋은 병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뭔가 국익에 도움이 예,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걸로 봐야죠. 음. 이미 법에서 허용돼 놓은 걸 갖고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료 민영화다 해서 반대할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내국인은 하여튼 굳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저는 강하게 그러니까 듭니다. 저는 그-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꾸 의료 민영화 패러다임을 갖추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부다비나 서울대병원이 맞습니다. 가서 맞아요. 하고 있는 건 네. 뭐예요? 음, 거기서 우리가 뭐 거기 자선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중국에 가서도 많은 병원들을 설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은 안 좋은 거죠. 좋은 기회다. 음. 자,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관련해서 이슈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념 의료를 다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또 제가 한참 정리해놨죠. 광고는 제가 매주 네, 넣어드리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또-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 깨알같이. 뭐 나오면 우리도 맞습니다. 뭐 밥이나 사든지. 잘 안 팔려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오늘 참. 밥이나 사요. 배고파 죽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곽성수 기자.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이슈 내망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취재 기자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요. 곽성순 기자가 또 출연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꼭 안 바쁜 것 같은데 네. 저도 바쁜 사람인데 이거 하느라고 지금 저는 남아 이걸 있는 해야 거잖아요.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 다룰 이 기사를 곽성순 그렇습니다. 기자가 또 취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오늘 앞뒤에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제노플랜이라는 유전자 검사 업체에 관한 건데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자, 이 업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체중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럼 이 신생 업체인 제노플랜이라는 회사가 한다는 이 비즈니스는 과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애매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곽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노플랜이라는 회사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먼저 설명을 하셔야지 네, 우리 그렇죠. 애청자들이 잘 이해가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제노플랜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이게 이제 언론에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어요. 이 대표분이 되게 어리다고 해야 되나, 젊다고 해야 되나, 30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스타트업 기업으로 해가지고 어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래서,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 꽤 많이 이제 소개가 된 점도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제노플랜이라는 회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체중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인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세간의 반응이 좋은데, 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신생 업체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하셨는데, 대충 뭔지는 아시죠?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네네. 따로 제가 이제 소개는 안 드리겠는데, 그걸 하셨어요. 이제 국내 한 크라우드 펀딩 하는 업체에다가 해서 했는데, 1,000만 원을 목표로 펀딩을 시작했는데 7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종료 안 하고 이제 계속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은 7일 만에 달성했는데 이게 이 크라우딩 업체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펀딩 사상 가장 최단 시간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사가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소액주주가 모였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게 말이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지만. 지분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분을 주는 거는 국내에서는 아직 불법이어서. 그럼 뭘 줘요? 일종의 이제 선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비스 할 때 내는 돈을 주면 지분은 아니지만 돈 벌면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좀 다른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까 네. 니네가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성공시켜서 선구매? 그렇죠. 일종의 선구매. 근데 왜 펀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게 이제 하더라고요. 자꾸 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시범적인 거고 그러니까 용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다 금감원에 오래 걸려요 이런 거. 그럼요. 아니 근데 공개 이게 모집 40인 이상을 네.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모집을 하면서 펀딩이라는 거 하면 죽음 나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건 사실은 펀딩이 아닌 건데. 이제 관계 당국에서 관심이 이게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데 뭐. 네. 그러니까 아니, 모인 게 저는 1,000만 원인 거 아니에요? 모인 게. 모인 게 지금 네. 더 많아졌어요. 2,000만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심해지면 또 사회 문제가 되면은 금감원 이런 데서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이름은 크라우드 펀딩이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지분을 일단 주는 건 아니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이런 형식이라는 그런 거죠. 형식인 거죠. 네. 야, 근데 여기 돈 낸 분들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나 아무리 요즘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좀 관심사긴 하지만 뭘 파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냈다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뭐 유전자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유전자 네. 검사를 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겠죠. 아마?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 일단은 이 펀딩이라고 제가 말은 그냥 할게요. 네. 좀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이 유전자 검사라는 거에 일단 관심은 좀 있으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한 10만 원 정도는 내가 유전자 검사할 때 내 유전자를 검사해 주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은 내가 그거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두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10만 원이 지금 10만 원씩 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이 그때 당시 제가 기사 쓸 때 한 200명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근데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한 99,000원 정도 미리 이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99,000원이 뭐냐면 이 제노플랜에서 하는 많은 그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하고 그걸로 해서 최종 보고서를 받는 그게 이제 99,0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상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제일 사고 싶은 거를 미리 돈을 냈고 제일 기본이 99,000원인데 그렇죠. 그걸 낸 사람이 제일 많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돈 들여서 내 유전자를 한번 검사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일반인 분들이. 근데 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도 하고 약간 좀 황당해하는 느낌도 있는 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비만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우린 배운 적이 없걸라. 그 내용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 설명을 일단 좀 드리면 일단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제 이 제노플랜이라는 분들이 이게 침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데 그 침을 뱉을 수 있는 킷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사분들,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의료기관에 그 킷을 진열을 해놨다가 이 킷을 내가 한번 유전자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분이 오시면 이제 그걸 팔고 설명을 해주고 팔고 침을 뱉은 거를 의료기관에 가지고 있으면 제노플랜이 그걸 싹 수거해가지고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라고 저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보면 무슨 신체, 대사, 운동, 식단, 영양, 식습관,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큰 항목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비만 위험률, 뭐 체형, 요요 형상, 뭐 유산소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유전자 검사 한 35개 정도 되는데 되게 많네요. 네, 그거를 다 검사를 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은 당신한테 잘 안 맞으니까 그거는 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의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요. 이 병원을 매개로 했다는 거는 머리를 쓰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유전자 검사를 의료인이 맞습니다. 아닌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국내법에 돼 있어요. 예전에 뭐 학력, 뭐 공부 적성 뭐 이런 거 IQ 테스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다고 검사하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일반 업체가 했다가 의사협회에서 고발해가지고 큰 곤욕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산다는 뜻이 병원에다 돈을 지불하고 맞습니다. 병원은 그 중에 일부 마진을 이 맞아요. 업체한테 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을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민급여 아니요. 이런 거야? 그렇죠.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어떻게 네. 들었냐면 네. 이걸 이제 이분들이 일단 이 의료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모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은 영업망이 없으니까 그 의약품 공급하는 업체, 도매업체나 도매업체 도매업체, 의약품 공급업체랑 MO를 맺었다 우리가. 그래서 네. 거기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의사가 다친다니까? 의사가 이걸 갖다 환자한테 팔고 뭐 비만 이런 거 분석해 주니까 돈은 제노플랜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 의료기관에 주겠다는 거죠. 그건 무면허 의료 행위죠. 또 제노플랜. 근데 제노플랜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이 행위 자체를 의료 행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의사가 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유전자 검사 업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 검사 업체는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대요. 국내법에 생명윤리법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뭐가 있으면 되냐면 의사의 의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네. 의사의 의뢰가 의료행위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전자로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는 것에서 뭐 우리 안젤리나 졸리 같은 케이스도 있고 뭐 좋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는 그 유전자로 검사할 수 있는 게 급여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뭐냐면 이제 태아 그죠? 네. 그거 아시죠? 네. 박사님. 기형 뭐. 예, 그런 거 인정하는 게 아예 급여로 수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유전자로 뭔가를 분석하고 인식하는 건 생명안전윤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시에 따라서만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 급여를 주는 거 이외에는 검사를 하려면 그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국내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노플랜은 35가지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많은 검사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이 질병관리본부에. 근데 허가가 안 난 게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그러면 국내에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법인을 설립해서 일본? 검사는 일본에서 다 해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뭔가 검사 다 하여튼 미국 보내서 하고. 이상한데. 그래요. 근데 네. 그렇게 외국에서 전량 보내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국내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김변이 의사가 잘못하면 다친다라는 말이 맞네, 그러면. 예, 의사가 다. 이 회사는 실제로 뭐 한 게 없잖아요. 의료기관에서 하여튼 주로 비만 클리닉 뭐 이런 데일 텐데 찾아온 환자한테 의사는 뭔가 약간의 마진을 보고 기대하면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테고 네. 환자는 이게 의사가 권하니까 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불을 했을 거고 그리고 검사는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과가 왔겠죠? 결과지가 국내에 옵니다. 예. 결과지를 보고 의사가 뭐라고 또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김영한
하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거 잘못하면 의사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그 제노플랜 이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을 이제 여쭤봤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런 식으로 최종 보고서가 오면 그 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물론 자기들은 그걸 굉장히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만들어서 일반인들 보기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설명은 의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를 받아서 당연하죠. 예,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이 유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의사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아닌 의사들도 있을 것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 이걸 만약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한테 정보를 줬을 때 환자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이 만약에 발생하면 당연히 그 컴플레인은 의사한테 올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뭐 대비하고 있냐,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노플랜에서 한 얘기는 이제 뭐 이런 얘기였죠. 그건 뭐 비단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다 이런 전제를 하면서 앞으로 뭐 업체랑 의사나 이런 분들이 잘 해서 이렇게 뭐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의료에 대한 사업을 의료기관이 아닌 이런 회사 또는 개인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될 거고요. 뭐 그쪽에서는 지금 이건 의료라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방법에서 환자 또는 일반 국민이 낸 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돼서 그 병원에서 환자한테 돈 받은 게 나중에 다 토해내거나 환수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게요. 약간 위험하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김 변인 말씀을 안 하신 또 한 가지 쟁점은 이 근거가 정말 있느냐. 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가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이게 근거가 있냐 도대체 이게 이제 비만이고 체중 관리 뭐 이런 관련된 유전자를 해서 솔루션을 준다는 건데 이게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에 같이 나오셨는데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1년 동안 모았다.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연구소에 거예요. 있는 분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업을? 이 회사의 연구소장. 야, 연구소가 이 회사의 연구소장이 연구소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생명안전윤리법이라든지 알고 유전자를 계시겠죠. 활용한 네. 아니요, 저도 이 유사한 그 임산부 또는 태아 그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안 되니까 미국에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오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현행 의료법에서 건강보험고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더 많은 돈을 좀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사업할 수가 없는 상황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고시상에서 그걸 신의료기술로 볼 수 있느냐. 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분명히 제가 과학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유전자 분석인 것 같아요. 지금 현행 고시에서 인정하는 그 내용보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행 우리 고시상에서 인정된 그 진단 방법보다 어떤 과학적 그 우월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건강보험 제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회적 필요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둘 다 그렇다고 딱 단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한번 있었는데 그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가 좀 있어요. 그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 종류가 키트를 많이 약간 있어요. 달리 변형시켜서 병원하고 그 검사 업체가 약간 돈벌이를 한 거죠. 말하자면 산모들한테 이거 더 좋다고 그거 전부 다 환수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그 환수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그 유전자 키트 판 업체한테 또 이제 구상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곽 기자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연구소에 계신 분이 뭔가 과학적 근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논문을 이제 다 모아서 네. 찾아놓고 계시다. 그 이렇게 근거를 얘기했어요.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논란도 많고 어차피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공개하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한 거를 네. 다른 업체, 타 업체에서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 하시고 부분이 이상 이 부분이 그렇게 논문 얘기하셨어요. 쓰면 되잖아. 그러면 논문.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제 그 최종 보고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는. 네. 그 보고서에는 우리가 어떤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것을 거기다는 실을 거다.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은 얘기를 하셨죠. 클라우드 펀드 자체가 사기로 될 수도 있겠네요. 위험해. 않지만. 예. 네. 약간 위험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복지부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복지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업체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의사가 끼는 문제도 있고 해외에서 검사하는 문제도 있고 해외에서 검사는 하지만 사실상 최종 보고서는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건 못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복지부에서는 뭐 생각은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국내 규정을 좀 검토하고 손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뭐 한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뭐 크게 뉘앙스만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거나 지금까지 뭐 그러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유전자 검사, 뭐 그 게놈 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뭐 예전에는 진단이나 치료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병들을 치료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뭐 약 쓰는 방법도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유전체 그러니까 게놈 혹은 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뭐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혀진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도 잘 몰라요. 예전에 잘 별로 모르시는 새로 분들이, 생긴 이 네, 분야이기 많이 때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근거가 별로 없는데 애매한 것들이 자꾸 막 들어가지고는 이게 뭘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칫하면은 건전한 형태의 어떤 유전체 의학 발전 이런 것들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노플랜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좀 가벼운 주제를 들고 유전자 검사랑 결합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모지와 가까운 국내 이제 유전자 검사 시장에 뛰어든 건데 이 업체가 이제 아까 김병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뭐 좀 진행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에 말려들어서 사업을 접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국내 유전자 검사 시장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따라서 하는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상장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병리하는 주로 하고 있는 그 병원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연구소 그런 데서 이거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근거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도 못 푼 거를 이렇게 개미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풀겠다? 그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상장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근데 거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닷컴 기업 버블 막 생기다가 망하는 거랑 뭐 비슷한. 심지어는 상장까지 된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진행하겠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병리 뭐 검사 업체 같은 데서 업체라기보다는 병원들이죠. 랩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현행 우리 고시라 규정이 아직 손질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의료 분야라는 게 다 그래요, 하여튼.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측면도 있지만, 규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면 다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거 하세요 이러고 팔고 사람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참 약간 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무슨 침을 뱉어주세요인가 뭐 우리에게 침을 뱉어라 뭐 이런 광고 봤는데 광고하는 그 회사인가요 이게? 글쎄요. 그 광고 카피는 제가 못 봤는데 네. 이 제노플랜도 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미 있습니다. 침 뱉기 행사 맞아요. 뭐 해서 파티해가지고 침 뱉고 그걸로 뭐 검사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취재장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미 했었던 것을 그대로 국내에 들여온 거다 지금. 그렇죠. 네. 대신 미국은요. 요 유전자 검사 부분을 갖다가
허용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예 그런 네. 얘기들이 법을 이미 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FDA에서 맞습니다. 예.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없죠. 아직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셔서 미국 환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자, 국내 네.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에도 정통한 우리 김병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도 왜 언제 그러세요? 공부했어요? 예? 응? 아니 다 저도 이게 사무실에서 다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네. 변호사도 참 힘든 직업인 게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의사들만 그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더 그래서 해야 제가 되는 게 대학원 다니잖아요. 법이 맨날 바뀌어 막 새로 만들어지고 음. 인간은 최소한 안 바뀌거든.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새로 그렇죠. 약이 나오고 해부네. 검사 기기가 새로 나오긴 해도 인간 자체는 안 바뀌는데 이 변호사들은 법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참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하여간 이거 사업하시는 분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데 좀 우리나라 환경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근데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떼놓고 아이템만 보자면 혹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자 입장이 아니라 일반 그냥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 예. 쉽게 그냥 찜만 뱉어서 주면 내 유전자를 다 검사해주고. 근데 내가 검사 맞는 결과가 행동을 당신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며. 그거 아니죠. 누가 몰라? 아니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거고 좀 네.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해주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 것 같아요. 간식을 먹지 마세요. 당신은 뭐 간식 먹으면 더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에요라거나 하나만 아니 우리 다 알지만 실제 담배를 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나 결과지 한 번만 구해와봐요. 아니 결과지가 아직 없죠. 아직 아직 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도 네. 없어요. 결과는.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맺고 있는 MOU가 아니라 이제 협력을 맺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을 그걸 맺고 있는 의료기관도 문제네.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의료기관은 MOU를 왜 맺었어? 아니 MOU를 맺은 게 아니라 이미 협력하겠다고 네. 우리 그 플랜의 킷을 전시하고 팔아주겠다고 하는 의료기관이 네. 몇 개가 있대요 이미. 근데 그건 또 있고, 공개를 안 해요? 공개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 MOU를 맺은 그 의약품 유통업체랑 해서 예. 5월까지인가 해서 뭐 수도권에 한 100곳 정도 협력 관계 맺는 의원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늦어도 5월 지나서 상반기 지나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좀 검사를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10만 네. 원 내면은 의료기관에서는 얼마 가지는지 뭐 이런 그것도 뭐-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것도 당연히 제가 물어봤죠. 지금 돈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제노 플랜이 가져가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MOU 맺은 그 영업을 해준 또 그 의약품 뭐 공급업체 유통업체도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팔고 상담하고 한 의사한테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뭐 검사해온 그거는 이제 자기네 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음.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먹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셋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뭐 아직 안 정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 5월쯤 6월쯤에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네. 그냥 우리가 돈 내고 가서 받아보면 되죠. 되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때 돼서 한번 그리고 후속 그 취재를. 어느 네. 의료기관인지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약간 웃긴 게 그거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뭐 말로는 뭐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영리 목적 환자 알선 소개가 되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의료법에. 있겠죠. 네. 아유 우리 금방 찾아요. 그거 뭐 어디 대한민국에 또 한 세 군데밖에 안 한다 아니, 이러면 진짜 근데 찾기 어렵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요새 의사들이 어려워서 이런 거가 좀 위험할 수도 할 수도 있다는 있을 것 같아요. 거를 잘 모르고 네.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유혹에 네.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되면 음. 지금은 저도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없으니까 음. 이게 펀딩 진행했다는 것만 있고 사실 가서 해보니까 아직 검사도 진행이 안 됐고 명확한 이제 사업 뭐 이렇게 수익 뭐 분배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할 수 있는 취재의 한계였는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냥 돈 받고 한번 해서 결과지도 한번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들이대는지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러게요. 하면 후속 취재가 되지 않을까. 음. 예,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단 곧. 가능성이 네. 그렇죠. 해야 되는 당장 됩니다. 정부가 예. 나서서 네.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돈 같아요.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받아놓은 게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그 그렇죠.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내망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앞뒤에 걸쳐서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1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끝내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반값진료기 저희가 얘기하면서 그 언론사 실명을 깠었잖아요. 네. 어디서 방송됐다 깠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SBS라고 SBS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SBS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건 맞는데 처음 보도한 거는 MBC. 아, 그래요? MBC가 처음 보도한 거고 SBS는 후속 보도를 했다거나 어쨌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근데 발음 찾아서 봤는데 SBS였거든요. 전 SBS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SBS에서 봤다고 얘기를 뭐 했는데. 컴플레인 들어왔었어요? 아직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보다 이제 저희 청취자들한테 정확한 사실 정보를, 확인? 사실 확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 원래 처음 보도한 거는 MBC다. 요런 경우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도가 정말 멍청한 거다라고 이제 욕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먹을 욕을 SBS가 했다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SBS는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해봐야 남이 보도한 거를 받아가지고 베껴가지고 다시 보도했다라는 거를 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도 항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가야죠, 이거는. 네. 녹음이 되든 안 되든 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렇지.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맞습니다. 네. 우리 근데 그 페이스북 자꾸 업데이트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좀 그래요? 열심히 좀 해요. 네. 나는 의사다만 옛날 업데이트 거만 자꾸 하지 돼 있다고. 말고. 아니, 지금 회사에서 저희를 지금, 네. 지금 업수위 여기고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 저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팟빵 위주로 지금 네. 올리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은 김변 그리고 박쌤 두 명이었습니다. 4월 1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